해운고등학교 체육관에 울려 퍼지는 발차기 소리는 언제나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퍽, 퍽, 퍽. 그 소리의 주인공은 3학년 박태영이었죠. 키 180cm의 늘씬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태영은 해운고 태권도부의 간판이었습니다. 태영아, 오늘도 수고했다. 김 코치가 손뼉을 치며 다가왔어요. 다음 주 전국대회 때도 이 기세로 가자. 태영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2년 연속 금메달, 대한체육회장기에서도 우승, 지역 신문에는 혜운 씨의 자랑스러운 체육 영재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진이 실렸죠. 학교 현관 게시판에도 태영의 트로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박태영 학생은 정말 모범적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요. 앞날이 정말 창창해 보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주 월요일 조회 시간마다 태영의 대회 성과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거든요. 우리 학교의 태권도부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박태영 학생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태영에게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용철은 혜운 씨를 지역구로 하는 3선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덕분에 학교에서 태영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했죠.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태영을 특별히 챙겨주었고 선생님들도 그를 각별히 대했습니다. 태영이 덕분에 우리 학교 위상이 높아졌어. 체육 선생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체육관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 후배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였죠. 야, 너도 어제 태영 선배한테 불려갔지? 응, 1시간 동안 스쿼트만 했어. 왜? 뭘 잘못했는데? 그냥 인사를 늦게 했다고. 이런 대화들이 은밀하게 오갔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체육관에서는 태영 선배한테 지키면 끝이야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영은 후배들 앞에서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후배들 열심히 하고 있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어느 날 저녁 태영은 자신의 오른팔 정민규를 불렀습니다. 민규야, 1학년들 요즘 어떤 것 같아?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래? 누가 특히 그런가? 민규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어요. 김도윤이랑 그 친구들이 좀 그래. 태영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죠. 아, 그렇구나. 후배들이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지. 우리가 좀 더 잘 챙겨줘야겠네. 그날 밤 1학년 단체 채팅방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전체 모임 있어. 늦지 마. 보낸 사람은 민규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진짜 명령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말이죠. 태영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서 조용한 권력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어요. 김도윤도 그 중 한 명이었죠. 1학년 3반 김도윤은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메뉴 괜찮네. 도윤은 친구 재윤과 함께 식판에 밥과 국, 반찬을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식욕을 돋웠거든요. 도윤이 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김도윤. 돌아보니 3학년의 정민규였습니다. 태영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민규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선배님, 도윤이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너 어제 단체 채팅방에서 웃긴다며? 민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도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채팅방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민규가 비웃었어요. 그럼 이모티콘은 뭐야? 웃는 얼굴 이모티콘 보냈잖아. 급식실 한쪽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선배님, 저는 정말. 도윤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규가 갑자기 발을 내밀었습니다. 쾅! 민규의 발이 도윤의 식판을 엎어버렸어요. 쇠로 된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가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밥알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김치 조각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변 학생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급식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과 민규에게 집중됐죠. 도윤은 넘어질 뻔했지만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하지만 교복 바지에는 김치찌개 국물이 튀어 있었고 신발에도 밥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조심하지 왜 그래?
민규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도윤이 실수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급식실 입구 쪽에서 박태영이 나타났습니다. 키 큰 체격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태영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영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 태영아. 민규가 대답했어요. 도윤이가 실수해서 시판을 떨어뜨렸어. 태영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야, 급식 갖고 장난하지 마. 태영이 말했어요. 말은 민규에게 하는 것 같았지만 시선은 분명히 도윤을 향해 있었습니다. 네가 다 치워. 마지막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애매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치우라는 뜻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도윤이 말하려 했지만 태영의 압박감이 말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때 교감 선생님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태영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별일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실수해서 시판을 떨어뜨렸는데 저희가 치우려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교감 선생님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조심해야지. 다칠 뻔했네.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태영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도윤이도 괜찮다잖아요. 그렇지.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어요. 교감 선생님, 태영, 민규, 그리고 구경하던 수많은 학생들까지. 도윤은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됐네. 자, 어서 치우고 다들 식사해요. 교감 선생님이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걸레와 쓰레받기를 가져왔고 도윤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1학년 뭔 일이야? 태권도부 애들이랑 뭔가 있나 봐. 쟤 불쌍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태영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태영은 민규와 함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간간히 도윤에게 향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몰래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설사 눈치챘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감히 자신을 건드리겠어요? 도윤이 바닥 청소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점심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급식을 다시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빈속으로 교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도윤은 친구 재윤과 성우를 만났어요. 도윤아, 괜찮아? 재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1학년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어.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방과 후 도윤은 친구들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체육관 뒤쪽 사물함 옆에서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오후 6시 체육관 뒤편 구석진 곳에 5명의 1학년이 모였어요. 도윤, 재윤, 성우, 그리고 같은 반 민철이와 다른 반 준호까지 모두 얼굴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 다들 봤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정말 화났어. 재윤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민규 선배가 너무했어. 그냥 시비 걸려고 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영 선배랑 맞서봤자. 잠깐, 도윤이 성우의 말을 끊었어요. 우리가 당한 게 이것만이 아니잖아. 다들 솔직하게 말해보자.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민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체육관 청소를 혼자 다 하라고 했어. 이유는 훈련 중에 물을 마셨다는 거였는데 물을 마신 게 잘못이야. 준호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야. 민철이가 계속했어요. 그날 밤 11시까지 체육관에 있었거든. 걸레질, 매트 정리, 운동기구 닦기까지 다 혼자서. 재윤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운동장 100바퀴 뛰라고 했어.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선배한테 인사를 늦게 했다는 거야. 겨우 2초 늦었는데. 2초?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그리고 뛰는 동안 민규 선배가 계속 지켜봤어. 한 바퀴라도 빼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서. 성우도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나는 단체 채팅방에서 내라고 대답 안 했다고 불려갔어.
1시간 동안 스쿼트만 했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집에 갈 때 버스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준호의 이야기는 더 심각했어요. 나는 돈 얘기도 있었어. 돈? 모두가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달 말에 민규 선배가 따로 불렀어. 부서 운영비라면서 5만 원씩 내라고 했거든. 다른 애들도 다 낸다고 하면서 5만 원.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매달 내라고 해. 훈련기금이라나 뭐라나 그런 이름으로. 재윤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게 무슨 훈련기금이야? 그냥 뜯어가는 거잖아. 더 이상한 건 준호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영 선배가 자기 똘마니들한테 나눠주는 것 같아. 마치 월급처럼. 월급. 민철이가 어이없어 했어요. 지난주에 우연히 봤는데 민규 선배랑 다른 2학년 2명이 태영 선배한테서 돈 봉투를 받더라고. 그때 태영 선배가 수고했다. 다음 달에도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도윤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으로 다른 애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히라고 시키는 거네? 그런 셈이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돈 내서 우리를 때리는 사람들 월급 주는 거잖아. 재윤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완전히 조직적이네. 태영 선배는 직접 나서지도 않고. 맞아. 도윤이 말했어요. 태영 선배는 항상 야, 누가 좀 정신 차려야겠대. 이런 식으로만 말해. 직접적인 지시는 안 하지. 민철이가 끔찍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민규 선배 같은 애들이 알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그렇지. 실행조라고 불러야겠네.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실행조? 응. 태영 선배의 더러운 일을 대신 해주는 애들 말이야. 민규 선배, 그리고 2학년 김현수, 박진우까지. 이 3명이 주로 우리를 괴롭히잖아.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그 3명은 항상 같이 다니고 태영 선배 눈치만 보더라.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반항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보고하고. 성우가 덧붙였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돼 있네. 돈으로 충성심을 사고 그 애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제하게 하고. 도윤이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민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성우가 말했어요. 오히려 우리만 찍힐걸. 도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 증명. 응. 돈 거래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라고 지시하는 것.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길 수 있다면. 재윤이 눈을 반짝였어요. 휴대폰 녹음. 맞아. 그리고 채팅 기록도 캡처하고. 준호가 덧붙였어요. 민철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들키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켜도 지금보다 더 나쁠 건 없어. 지금도 충분히 나쁘거든. 모두가 고민에 빠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성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도윤아, 증거를 모은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도윤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구조를 무너뜨린다고? 응. 태영 선배만 혼내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시스템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 그래야 내년에 들어올 후배들도 우리처럼 당하지 않아. 재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네.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애들도 생각해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해보자. 위험하긴 하지만. 민철이도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나도 할래. 더 이상 당하고만 있기 싫어.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5명이 함께 하는 거네. 작은 혁명이네. 도윤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 작은 혁명.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언제부터 시작할까? 재윤이 물었어요. 내일부터.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채팅을 캡처하고 모든 증거를 모으자. 어둠이 깔린 체육관 뒤편에서 5명의 1학년이 작은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작은 용기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해운고등학교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은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기수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국어 교사로 평소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도윤은 선생님이라면 분명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뭔데?
이 선생님이 채점하던 시험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지난주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규가 식판을 걷어찬 일, 태영이 청소를 시킨 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괴롭힘에 대해서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매일 불려가서 벌을 받고 돈도 내야 하고. 하지만 이 선생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윤아, 잠깐. 선생님이 도윤의 말을 끊었어요. 태영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선생님이 3년 동안 봐왔는데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거든. 하지만 선생님, 정말로. 그리고 체육부에서는 원래 위계질서가 엄격해. 그건 훈련의 일부야. 너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도윤은 당황했어요. 선생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선생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야. 다만 이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도윤아, 너도 알겠지만 태영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괜한 오해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 너희만 손해야. 도윤의 가슴이 뚝 떨어졌어요. 선생님조차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냥 조금만 더 참아봐. 태영이는 곧 졸업하잖아. 그러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도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교무실을 나서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재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체육 담당 박 선생님을 찾아갔거든요. 선생님, 체육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박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교사였어요. 체육부 관련 업무를 오래 담당해왔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윤이 돈을 걷는 일과 조직적인 괴롭힘에 대해 설명했지만 박 선생님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재윤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의 목소리에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태권도부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고 태영이는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는 우수한 학생이야. 하지만 선생님, 그리고 말이야. 박 선생님이 재윤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괜한 말했다가 너희만 다친다. 알겠지? 재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거든요. 체육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 너희는 그냥 열심히 운동이나 해. 재윤도 할 말을 잃었어요. 선생님들조차 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우는 상담 교사를 찾아갔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라 좀 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학교 폭력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김 상담 교사는 친절하게 성우를 맞이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성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다른 선생님들과 비슷했습니다. 성우야, 내 말을 들어보니 심각한 것 같긴 한데 혹시 오해는 아닐까? 체육부에서는 원래 선후배 관계가 엄격하거든. 선생님, 저희가 오해할 정도로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김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얼마나 걸리는데요? 글쎄, 한 달, 아니면 2달. 이런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거든. 성우는 실망했어요. 한두 달이면 태영이 졸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조심하고 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해. 성우가 나가자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영의 배경을 생각하면 섣불리 나설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5명이 다시 모였어요. 모두들 좌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소용없네. 도윤이 힘없이 말했어요. 우리만 바보가 된 기분이야. 재윤이 화나서 말했어요. 민철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준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이게 말이 돼? 선생님들까지 그 편이라니. 성우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사실 확인 중이래. 한두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 한두 달? 도윤이 어이없어 했어요. 그럼 태영 선배 졸업할 때까지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소리네. 결국 우리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야. 재윤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도윤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어른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아니, 도와줄 수 없어. 태영 선배의 배경 때문에. 그럼 정말로 우리끼리 증거를 모아서 폭로하는 수밖에 없겠네. 성우가 말했어요. 민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증거를 모아도 소용없는 거 아냐?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들을 넘어서 가는 거야. 선생님들을 넘어서? 응,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지. 언론이나 교육청이나.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인터넷도 있고. 맞아. 재윤이 덧붙였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퍼지잖아. 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실명이 나가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해도 해야 해. 선생님들이 침묵으로 가해자를 키우고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스템은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럼 정말로 하는 거야? 민철이가 물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른들의 침묵 앞에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학년들이 선생님들에게 찾아간 것도, 그들이 거절당한 것도, 학교는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거든요. 태영아, 1학년 애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민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태영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뭐가 떠도는 건 아는데 다 알아서 꺼지겠지. 체육관에서 훈련을 마친 후 태영은 민규와 현수, 진우를 따로 불렀어요. 이들은 태영의 충실한 실행조였습니다. 야들아, 요즘 1학년들이 좀 건방져진 것 같지 않냐? 네, 특히 김도윤이랑 그 친구들이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걔들 좀 조용히 시켜야겠어. 하지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할까요? 진우가 물었어요. 태영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고립시켜.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음 날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도윤이 교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들도 어색하게 피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미안한데 오늘 같이 점심 못 먹겠어. 평소 친했던 반 친구 지훈이 말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늘은 다른 애들이랑 먹기로 했어. 지훈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축구를 할 때 도윤에게 패스를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설사공이 와도 다른 아이들이 일부러 거칠게 태클을 걸어왔어요. 미안, 실수야. 태클을 건 아이가 태연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의도적이었어요. 재윤에게는 다른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갑자기 그의 별명이 생겼어요. 제바보라는 어이없는 별명이었죠. 제바보야, 이것 좀 가져다줘. 제바보, 여기 앉지 마.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많은 아이들이 그 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는 아이들까지도요. 성우는 더욱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물함에 있던 교과서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내 수학책 누가 봤어? 성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몰라. 내가 챙기지 그랬어. 주변 아이들이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교과서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거나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철이에게는 생일 모임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사용됐어요. 같은 반 친구의 생일이었는데 반 아이들 대부분이 초대받았지만 민철이만 빠져 있었거든요. 민철이는 왜 안 와? 민철이가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걔는 좀 바쁘다고 하더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아무도 민철이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급식 줄에서 밀려나는 일이 계속됐어요. 줄을 서 있으면 누군가 끼어들거나 일부러 새치기를 해서 준호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야, 줄 좀 제대로 서. 준호가 항의하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게 만들어졌지만 도윤과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죠. 가장 치밀한 것은 채팅방에서의 배제였어요. 반 전체 채팅방에서 중요한 공지가 있을 때 5명에게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거나 시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됐어요. 오늘 체육복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었어? 도윤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제 채팅방에 올라왔는데 못 봤어. 다른 아이가 의아해했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확인해봤지만 그런 메시지는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단체 대화에서 5명만 제외하고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공지를 했던 거였습니다. 태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거든요. 어때? 애들이 좀 조용해졌지? 태영이 민규에게 물었어요. 네. 확실히 예전보다 얌전해졌어요. 좋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깔끔하지. 흔적도 안 남고. 하지만 태영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도윤과 친구들의 결속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5명이 다시 모였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조직적이네. 도윤이 말했어요. 우리를 하나하나 고립시키려고 해. 반 애들도 이상해졌어. 재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다들 나를 피해. 성우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내 교과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너무했어. 생일 파티에서 나만 빼는 것도. 민철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증거를 모으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때 도윤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내 휴대폰 말인데 지난주에 고장났을 때
수리점에서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받았거든. 데이터 복구? 응. 삭제된 파일들도 복원할 수 있대. 혹시 예전 채팅 기록들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재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태영 선배가 지시한 기록들도 있을 수 있겠네. 그리고 성우가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자. 특히 민규 선배나 다른 실행조들이 시키는 일들. 민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들키면 어떻게 해?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들켜도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도 최악이거든. 준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영 선배는 지금 너무 자만하고 있어. 자신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함정이 될 거야.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방심하고 있을 때가 기회야. 도윤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모든 증거를 모으고 모든 기록을 남기고 태영 선배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그날 밤부터 5명의 작은 혁명가들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영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몰락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 수리점에서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기술자는 삭제된 파일들을 하나씩 복원해 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지난 몇 달간의 채팅 기록들이 거의 다 살아났네요. 기술자가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영이 직접 지시한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도윤이 좀 정신 차리게 해줘. 너무 건방진 것 같은데. 내일 체육관 청소시켜. 혼자서 돈 안 낸 애들 명단 보고해. 복원된 채팅방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태영이 민규에게 보낸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1학년들 중에 반항적인 애들 체크해둬. 특히 도윤이랑 재윤이. 이번 달 상납금 얼마 모였어? 현수랑 진우한테 줄 거 계산해둬. 애들 가방 좀 봐. 누가 뭐 갖고 다니는지 보고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도윤은 소름이 돋았어요. 태영이 자신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거면 충분해.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같은 시간 재윤은 체육관에서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1학년 몇 명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야들아, 이번 달 부서 운영비 아직 안 낸 애들 있지? 민규가 말했어요. 집에서 용돈을 안 줘서요. 한 아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용돈을 안 줘? 민규가 비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다른 애들은 다 냈는데. 재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집에서 가져오든지 알바를 하든지. 민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 할 거야. 다른 방법이요? 체육관 청소 한 달. 아니면 매일 운동장 10바퀴씩 선택해. 재윤은 계속 녹음했어요. 이 모든 대화가 강요와 협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성우는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어요. 태영이 현수와 진우에게 돈을 나눠주는 장면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수고했어. 이번 달분이야. 태영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현수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달에도 잘 부탁해. 특히 1학년들 관리 철저히 하고. 성우는 멀리서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민철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태영이 직접 자신을 불러서 협박하는 장면을 녹음한 거였습니다. 도윤이랑 재윤이 말이야. 괜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태영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저희는 아무 소문도. 야, 거짓말하지 마. 태영이 민철이에게 한 발 다가섰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선생님들한테 찾아간 것도. 민철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너희가 지금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될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국회의원이야. 너희 같은 애들이 감히 날 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태영이 자신의 배경을 내세워 직접 협박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희는 이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민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좋아. 그리고 너희 친구들한테도 전해. 괜한 짓 하지 말라고. 녹음이 끝난 후 민철이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무서웠지만 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태영의 지시로 괴롭힘을 당한 다른 1학년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너도 당했구나. 준호가 같은 반 동민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나도 돈 냈어. 안 내면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아서. 얼마나 냈어? 지금까지 10만 원 정도?
매달 3만 원씩. 준호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피해자가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5명이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복원된 채팅 기록,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이제 어떻게 할까? 재윤이 물었어요. 도윤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어요. 학교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올려보자. 제목은 뭐로 할까? 성우가 물었어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타이핑했어요. 체육특 기생의 민낯. 게시글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됐어요. 채팅 캡처,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자세한 설명까지 올렸다. 도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학교 홈페이지는 관리자가 쉽게 삭제할 수 있었거든요. 지역 커뮤니티에도 올리자. 민철이가 제안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태훈 씨 지역 커뮤니티에 같은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의 진짜 얼굴. SNS에서는 더 빠르게 퍼졌어요. 박태영의 실명과 함께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해시태그도 달렸어요. 샵 해운고학폭, 샵 국회의원 아들, 샵 체육특 기생폭력. 그날 밤 게시글 조회수는 1000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완전히 조직적이네. 국회의원이 이런 자식을 키웠다고? 학교는 뭐 하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초비상이 걸렸어요. 교장실에는 교육청에서 전화가 빗발쳤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장은 급히 전교생에게 휴대폰 제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료는 전국으로 퍼져 있었고 복사본들이 계속 재업로드되고 있었거든요. 태영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태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교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화면에는 태영의 모든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태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가짜. 이 녹음 파일도 가짜고 채팅 기록도 가짜라는 거야? 태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날 저녁 박용철 의원의 사무실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선거를 2달 앞둔 상황에서 터진 폭탄이었습니다. 도윤과 친구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윤이 말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작은 혁명이 드디어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이 해운고등학교에 도착한 건 사건이 공개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교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웅성거렸어요. 진짜 큰일 났구나. 태영 선배 어떻게 되는 거야? 교육청 김 감사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교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일단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고요? 김 감사관이 태블릿을 켜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증거들을 보셨습니까? 채팅 기록, 녹음 파일, 금전거래 사진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학교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그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신중하게? 김 감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함이라는 게 방관과 다르게 뭡니까? 같은 시간 태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교감을 비롯해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어요. 박태영 학생, 제시된 증거들에 대해 해명해보세요. 위원장이 말했어요. 태영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지도한 것뿐이에요. 지도라고 하셨는데 학부모 위원이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어요? 민철 학생을 협박하는 내용인데요. 태영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국회의원이야. 너희 같은 애들이 감히 날 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위원회 구성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도 지도의 일환입니까? 외부 전문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영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교사위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학생이 화가 났다고 후배를 협박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윤과 친구들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들은 차분하게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매달 5만 원씩 부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거부하면 체벌이나 따돌림이 있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어요. 네.
태영 선배가 2학년들에게 월급처럼 나눠줬습니다. 저희를 괴롭히는 대가로요. 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거든요. 민철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태영 선배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협박했거든요. 재윤도 증언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외면하셨어요. 태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 너희가 예민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위원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최종 의견을 물었어요. 박태영 학생의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퇴학이 마땅합니다. 학부모 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감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는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교사위원들도 하나둘 동의했어요. 더 이상 태영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퇴학. 한편 박용철 의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사무실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의원님,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박 의원은 급히 준비한 원고를 읽었어요. 이번 사건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정치적 공격의 결과입니다. 제 아들은 결백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됐어요. 그럼 녹음 파일도 조작된 거라는 말씀입니까? 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의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지역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특히 학교 측의 은폐 시도와 교사들의 방관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어요. 해운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심지어 일부 교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괜한 말했다가 너희만 다친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방송에는 이기수 담임교사와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선생님,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외면하셨습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학생들의 말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은 카메라를 피하며 걸어갔어요.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박용철 의원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45%에서 23%로 급락한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낙선 확실시네요. 정치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지역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운시 학부모연합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믿고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와 이를 방관한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영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어요. 퇴학 결정이 내려진 후 그는 언론의 관심을 피해 조용히 해운시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에 들른 태영의 모습을 본 사람은 김 코치였어요. 태영아, 코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코치님, 죄송해요. 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 알아.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때 해운고의 자랑이었던 태권도부의 간판 스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너진 권력과 상처받은 아이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뿐이었어요. 선거일 저녁, 해운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개표 결과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박용철 의원의 참모들 얼굴은 어두워졌어요. 1번 후보 박용철, 현재 3위입니다. 개표 상황판의 숫자가 업데이트됐어요. 사선에 도전하던 박 의원이 3위라는 건 사실상 낙선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무소속 후보에게도 밀린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박 의원은 선거사무소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부족한 아버지로서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에는 변명이나 적반하장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정치를 떠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선거 결과는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새로 당선된 의원은 교육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었거든요. 해운고등학교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모두 교체됐고 태권도부는 1년간 활동을 중단하며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들어갔어요. 새로 부임한 정미경 교장은 첫 전교생 조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이었어요. 복도 곳곳에 학교폭력 익명상담함이 설치됐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재윤이 새로 설치된 상담함을 보며 말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학생 자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학급에 자율인권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도윤은 1학년 인권동아리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괴롭혔던 사건이 그를 리더로 만든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해요. 도윤이 동아리 첫 모임에서 말했어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용기 있는 목격자가 되어야 해요. 성우는 상담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누구든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줘. 성우가 새로 입학한 후배들에게 말했어요. 혼자 견디지 말고. 민철이는 문학 동아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썼어요. 제목은 우리가 침묵을 깬 이유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굴복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것보다 더 값진 일도 없다. 준호는 방송부에 들어가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매주 점심시간마다 방송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윤은 태권도부 재건위원회에 참여했어요. 태권도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정신 수양의 도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재윤이 후배들에게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해운고는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됐어요. 학생들 사이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선후배 관계도 건전해졌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해운고를 학교 폭력 예방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방문한 타 학교 교장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변할 수 있었습니까? 정 교장이 대답했어요. 학생들 스스로가 변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그저 도움을 줬을 뿐이에요. 해가 뉘엿뉘엿지는 체육관 뒤편에서 5명의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들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도 정의로운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